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입니다. 오늘은 전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전주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호남 경선, 그중에서 전북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조금 전에도 뭐 발대식도 하고 뭐 간담회도 하고 바쁜 중에 정치키를 꼭 와야 된다. 네. 전주에 오면 정치킨을 꼭 들리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 먹는 건 줄 알고 아주 기대가 컸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제작비 이슈로 지금 실물에서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 오전에는 또 국회에 계시지 않았어요? 국회가 지금 많이 바쁘죠? 네, 저희가 이거 피곤해요. 뭐 대회 지방 갔다가 네. 또 밤차 타고 와서 저 필리버스터 끝나면 또 방송법 처리하고 뭐 그래서 밤에 했는지 아침에 했는지 막 헷갈릴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대랑 22대의 사실 정권은 뭐 겹치는데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국회 분위기가 어떤가요? 총선이 있었잖아요. 21대나 22대나 정부 여당에서 예. 사실 어떤 정책 처리에 대해 그렇게 의욕이 많지도 않고 어떤 법안을 거부권을 처리하는 경우도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건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21대에 비해서 22대는 이제 그런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태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이 국회가 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말씀하신 그 거부권 대통령이 지금 15번째인가요? 행사를 했고 최근에 그 최상병 특검법도 이제 거부권에 막혔다가 네. 국회가 재의결을 했는데 다시 부결이 됐어요. 그때 이제 뭐 이탈표의 규모 이런 것도 확인하셨을 텐데 그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사실 이제 뭐 지금 이탈표가 숫자상으로 보면은 한 서너 표는 그렇죠.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말은 뭐 실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뭐 글씨를 잘못 쓰고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탈 내지는 일사불란하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정권이 결국 우리의 역대 독재가 뭐 하야도 하고 시해를 당하기도 하고 국민들의 항쟁에 항복하기도 하고 탄핵되기도 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의 경우는 저는 이게 내분으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분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네. 야당이나 국민들의 탄핵 목소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지만은 실은 저거 탄핵의 근거나 뇌관이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얘기들을 자기들이 막 그냥 던지잖아요. 일종의 자살골을 막 차고 자폭의 뇌관들을 던지는 시기여서 그런 식의 어떤 내분을 반영하는 이탈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법도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했는데 처음보다는 어쨌든 이탈의 폭이 생겨난 것이고 점점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방식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 거부권을 계속 대통령이 행사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이게 계속 부결되고 이 도돌이표 전국을 어떻게 대체 돌파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답답한 전국인데 네. 이제 큰 틀로 우선 본다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좀 전혀 다른 이슈인데 연금 이슈 같은 거, 연금 개혁을 하자고 연금 개혁이 이 정부와 대통령의 중요한 개혁 과제다라고 말을 하고, 네. 근데 그걸 지리하게 끌고 정부가 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일정한 안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는 야당이 상당한 양보를 해서 합의안까지 갔는데 네. 막상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뭐 꼭 지급할 필요 있어 하고 그냥 무산시켜버린 네. 설명은 길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하자는 생각이 별로 없는 국정에 대한 의욕과 어떤 비전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 정국 등등이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근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부권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야당의 협력과 일정한 조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모든 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하려는 것이 불명확해서 말은 여당이지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뭐 야당이라고 해서 꼭 무책임한 것은 아닌데 정말 무책임한 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지형이죠. 이것이 갖는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사실은 도돌이표 정국의 근본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상당 정도 그대로 가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일단 첫째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혜병 특검처럼 가냐 분야가 명확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진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가 명확한, 그야말로 정치적인 절충이나 후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명확한 국민의 요구가 있고 그야말로 생사가 갈려버린 문제이고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가피합니다.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혹 또 거부권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은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국민의 압박이 높아지고 그 정부 여권 내에 내분이 생겨나고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은 전략과 지혜가 요구될 수 있죠. 네. 가령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 후속 법안을 낼 것인가. 바로 최혜병 특검법을 그 다음 스텝으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수사가 엉터리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심지어 한동훈 대표나 이원석 총장조차도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 이렇게 자인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럼 잠시 그럼 그쪽을 조금 이렇게 더 푸시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갖고 전열을 정비해서 또 갈 것이냐 뭐 등등 이런 그야말로 약간의 작전상의 어떤 경로, 이런 것은 원내 지도부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요약한다면, 네. 첫째 근본적인 한계는 대통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둘째, 이 사안은 가치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 가령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문제는 할 수밖에 없다. 계속 될 때까지 두드리고 10번 찍고 내부를 또 예상하고, 세 번째로 다만 그 과정에서 전략 전술을 조금 더 지혜롭게 쓰는 것은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로 됐는데,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한 대표가 이제 선거 전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선거 이후에 좀 미묘하게 입장이 바뀐다 이런 또 분석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뭐 크게 다르냐, 그다음에 그야말로 무슨 대단한 차별화를 할 거냐, 그런 기대를 하거나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또 일각에서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과거 어떤 신화 이런데 얼굴하고 머리는 다른데 몸통은 하나인 괴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두 괴물 이런 것처럼. 사실은 본질은 그렇다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대표나 잘못된 정권을 결국 만든 주역이고,
지금까지 이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불법적인 국정 운영이라든가 시행령 통치라든가 에 있어서 동일한 어떤 원죄를 생산해 왔고, 또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특히나 최혜병 특검만 해도 무슨 뭐 제3의 방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그냥 아예 조금 달리 했어야 된다 이 정도 얘기지, 근본적으로 뭐 특검 문제라든가 조사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몸을 숙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은 그럴싸하게 제3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추진을 진정성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당장 그 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면 네. 자기 내부 정리가 우선이죠. 자기네가 발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있다면 자기네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숫자를 모아가지고 발의를 하고 10명 이상 국회의원이 찬성하면 되니까, 그리고 야당의 걸 놓고서 절충해가지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고 풀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이미 견제가 내부에서 들어갔고 본인도 그에 대해서 꼬리를 내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는 최혜병 특검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에는 제약도 많을 것이고 의지도 별로 그렇게 실질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수사 외압 의혹부터 뭐 인사 개입 의혹까지, 그러니까 되게 쟁점이 좀 더 넓혀가고 있는 것,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둘러싼 많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현 국면은 어떤 국면이라고 보시고, 탄핵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나요? 거의 150만을 지금 뭐 전후하는 숫자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탄핵 청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데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가면 거기서 제기됐던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원칙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헌법과 법률을 이미 위반한 근거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편으로는 볼 수 있고,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나아가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대통령 탄핵의 문제는 좁은 의미의 어떤 법적 위반을 뛰어넘는 소위 행상 책임, 그야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국정에 대한 태도를 갖고도 탄핵을 물을 수 있다는 헌법적 해석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탄핵의 근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국민적인 시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한번 탄핵을 경험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은 보다 좁은 의미의 명료한 법 위반에 근거하고, 그리고 현재 비교적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예상되는 헌재조차도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금 더 좁은, 더 명료한, 더 빠져나갈 수 없는 구체적인 법 위반을 찾았을 때 탄핵의 어떤 진전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 두 가지 견해의 중간쯤에 저희는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을 제기하는 국민들 가운데는 이미 족하다, 바로 가지 뭐하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네. 조금 좁게 볼 적에는 조금 더 명료하고 구체적인 법 위반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 두 가지가 있는데, 현실은 네. 그 두 가지 해석이 중에 어떤 해석을 택하는 든 간에 네. 해석과 상관없이 어쨌든 최소한 8석의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와 헌재로부터의 명료한 어떤 탄핵 인용 결정이
있어야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바로 이 시점에서 저는 그 8석의 이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정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축적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석 이상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8석 이상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내분과 연동된 사안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가면서 그 어떤 근거들을 축적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중요한 국면에서 사선으로서 최고위원에 출마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결정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집권 준비 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 이 일을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는 탄핵 요구까지 있는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싸워나가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이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공격을 해대고 가령 뭐 김건희 여사는 그냥 봐주려고 정해놓고 수사도 대충 기소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하고 죄를 물으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털고 조사하고 기소하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고 또 2년 후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도 필요하고 또 사실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대선 준비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저희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문제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집권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국민들이 볼 때 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일종의 대세가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번에 후보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준비를 해낼 수 있는 역량, 큰 선거를 치러보고 또 국정에 대한 집권 어떤 준비를 실제로 해보고 또 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공격도 하고 또 방어도 해보고 또 그 일에서 실수를 안 해보고 개인 플레이어로서가 아니라 단체전으로서 거대한 당을 이끌어본 경험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걸 다 포함하는 것이 일종의 단체전에 대한 종합 종목으로서의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과제인데 그거를 해본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최고위원 후보 중엔 저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초반에 경선에서 조금 정봉주 의원이 깜짝 1위 하시기도 해가지고 놀라시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뭐 추격하고 않았어요. 계시고 지금 이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초반에 정봉주 전 의원이 1등할 거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본인에게도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중간 정도에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얘기했고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은 친화력도 있고 또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동정의 마음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총선 상황실장으로 그 공천이 안 되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저도 그에 대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현역 정치인이 아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한 당원이나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높일 수가 있었고 이런 구조적인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선전하고 초반에 1등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제 같은 이유로 그런 어떤 우리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분들이 이번에 강타자들이 몇 분 나와서 그분들을 초반에 제가 막 앞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중간 정도로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졸지에 이번 전당대회하고 표가 안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대표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선거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재선거를 준비를 잘 못한 것도 있고 그에 대한 이해가 좀 확산된 면도 있고 또 실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현장 연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조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드리는 메시지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5이 그래도 조금 한 5위권, 6위권 정도가 추려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른바 이제 흔히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네. 대표를 바로 옆에서 좀 서포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하기도 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불가피한데 그걸 누가 해야 되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대략 어떤 사람들을 당선시킬 것인가 일단 추려놓은 상태에서 그럼 그 중에 누가 일종의 중심을 잡아야 되지 그걸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초반에서의 이제 상황으로부터 2주 차이는 그러니까 1주차는 제가 뭐 3, 4, 5등 왔다 갔다 했고 2주차에는 지금 5군데를 다 1등 했고 이렇게 된 거죠. 3주차가 이제 이번 주말에 호남이 있는 겁니다. 호남은 뭐 우리 당의 가장 최대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의 판도를 다 뒤집을 수 있는 정도로 권리당원 등등의 표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이고요. 좀 상징적인데 또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 어떻게 느끼세요? 경선 결과 예상과 함께 최근에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또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원천이잖아요. 네. 정신적 원천이고 정치적 원천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네. 어찌됐건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호남의 우리 판단은 늘 가급적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싸워라 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당으로부터 끌려간다라기보다는 당을 끌어가는 선도적 판단을 하는 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거기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어떤 전통적인 정체성과 뿌리라는 면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해서 현직 대통령이던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김대중의 뒤를 이게 그 정치적인 어떤 제자들 네. 의 맥에 속하는 가장 젊은,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막내격에 해당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호남에서 조금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아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편으로는 호남이 원하는 어떤 철저한 싸움을 해내면서 집권의 길을 열면서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정치적인 가치와 전통과 역사 이것을 현재에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의 이제 호남 경선 준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요. 제가 실제로 어제도 그 충청권 경선이 끝난 후에 돌아오다가 대표와도 통화를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누는데 네.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때 그 선거 기간에 한 달 내내 차에서 같이 바로 옆자리에 타고 다녔었습니다. 제가 30대 그 시절에.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사적 경험과
국가적 어떤 소명 이것이 1997년 지금 2020년 거의 30년의 이제 시간이 건너와 있는데요. 30년 후인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우리 국가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역사적 소명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된 사이클 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고난과 탄압을 겪었고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가졌고 둘 다 국가가 아주 위기에 처했고 그때는 경제적인 IMF,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많이 훼손돼 버리는 상황이 됐고 근데 동시에 또 둘 다 그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그것을 상당히 학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전환하고 선영했고 그리고 결과로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집권한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IMF를 극복하기도 하고 평화, 문화, 한류, IT 이런 성과를 만들어서 제도약의 기반을 만들었고 IMF 극복은 물론이고 그런 것을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사회 이런 등등. 그래서 둘 다 어려움을 극복해서 집권을 하고 나면 국가를 빨리 회복시켜서 도약의 기반을 만들었던 김대중처럼 이재명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가능성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에게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제가 동년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개인의 어려움도 이렇게 참아내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비전을 숙성시키는 것을 놓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집권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국가를 제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에 대해서 공감이 있고 또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호남의 우리 전북과 또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께서는 어쨌든 민주당을 지금까지 이렇게 밀어준 바탕인데 그래 우리가 그랬었지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줘서 개인의 어려움도 극복할 힘을 주고 그리고 그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통령을 시켜서 나라를 살려야지 그것이 호남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지 이렇게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 역사적인 사이클을 재연시키는 데에 김민석의 역할이 있다. 그 얘기를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하고 또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 그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었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개혁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긴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정권을 국민의힘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 아까 뭐 집권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나? 그땐 뭘 잘못했었나? 좀 말씀해 이런 주신다면. 것이 있죠. 우리가 정권 창출을 하고 나서 국회의 다수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국회의 소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과의 제휴를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국회의 다수당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러저러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마음과 열정은 있었는데 사실은 타겟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달리고 또 마음만 급하고 표적도 너무 다양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힘이 빠져버린 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을 실패하고 네. 오랫동안 어려웠죠. 국회 다수당이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 또 다수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역으로 국민은 달리라고 하는데 못 달리거나 해야 할 일을 요건 하라고 하는데 못 하거나
뭐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탈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이런 두 개의 아주 다른 반면 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 두 개의 경험으로부터 다 배워야죠. 그래서 그 교훈의 하나가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우리가 국민이 심판하라고 했으니 할 수 있고 처리해야 될 것들은 주춤주춤하지 말고 속전속결로 하자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개혁적인 과제에 있어서의 어떤 노력도 해야 되겠죠. 다만 그러나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이 거부권 도돌이표의 이 숙제는 또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성과를 내면서도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아주 쉽지 않은 과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숫자의 국민이 탄핵해라 하고 있는데 현실은 마음은 아주 정말 꿀떡 같은 그렇게 막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다는 아니어도 막 70% 80%도 아니어도 상당히 존재하는데 실제 그것에 갈 수 있는 의석수는 모자라고 한 기간이 상당 정도 존재할 가능성도 있고 짧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어떤 이 정치적인 앞으로 과정을 헤쳐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번 지도부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싸우고 개혁하고 하면서도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국면을 헤쳐가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어서 여기에는 상당한 항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해 능력이 필요하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그 전주에 오셨으니까 그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문제가 사실은 또 민주당으로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가지고 계세요? 그냥 대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참여정부 때 이제 다양한 뭐 혁신 도시를 한다든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쭉 다양한 것이 있었죠. 여와 야를 떠나서 했던 여러 가지 노력, 뭐 가령 또는 지역에 있는 좋은 어떤 이거를 교육의 문제로 접근해서 좋은 대학들을 만들어 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해야죠. 이건 계속 다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새로운 접근법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이게 기관 한두 개를 이전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기업 한두 개를 유치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전체 수도권이 아닌 지방 곳곳에서 살 수 있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최근에 저희가 많이 하게 됐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연설문을 쓰는 작업을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의 곳곳의 전당대회 중에 연설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부의 창출의 기회를 전국 방방곳곳에 만들어내자. 예를 들어 이것이 또 하나의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온 노력들에 더한 지금까지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면서 추가적인 하나의 더 시도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 시간 조곤조곤 말씀해 주신 부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